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양국 정상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죠.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이기에 정상회담을 전후로 도발의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미 간에 만나는 게 이제 6번째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동맹이 70주년이 되는 해라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사로 많이 짚어봤고 일단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그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안보가 되겠죠. 안보에서 어떤 얘기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랬었죠. 그만큼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상대로 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보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됐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관심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예. 문제인데 사실 작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도화됐거든요.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김정은이 작년 9월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핵 무력을 언제든 김정은이 결심하면 어느 장소에든 어떤 방법으로든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적 준비를 완비하고 실제 김정은이 전술핵 운영부대를 방문해서 전술핵 운영을 훈련하고 지휘하고 그렇죠.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 화산 31이라고 하는 예. 핵탄두와 그 투발수단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핵탄두의 투발수단,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삼축체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을 수 있느냐, 예.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예. 그런 불안 때문에 우리도 자체 핵 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연합 연습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제도화된 그런 확장 억제 제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고 아마 지금 뭐 국제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한미 간에 관련된 그런 논의,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 의제는 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어차피 한미 정상은 이번 이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이 12년 만에 국빈 예. 방문을 하는 것이고 예.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정전 70주년에 열리는 그런 회담입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이 김정은이 결코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예. 강구해야 되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작년 정상회담 그리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양 국방장관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발표한 공동 성명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획 그리고 연습 그다음에 사용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조치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조치로서 이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좀 더 고도화된 격을 높인 그런 이 확장 억제 협의체를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한미 간에 수립했던
이 작전 계획이라든지 전략 지침을 사실 안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맞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고 있는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새롭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정보 공유 단계로부터 실행 단계까지 하나하나 이걸 제도화시키는 건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이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정말 상당히 제도화되고 확장 억제 실효성이 강화됐구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높아졌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아마 협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2차 타격 능력을 개발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동안 북한의 2차 이 타격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미군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는 좀 드문 일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핵 전략, 또 핵 정책을 얘기할 때 제1격, 제2격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말씀하신 2차 타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2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KN으로 시작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이 KN 계열들인데 이런 계열들을 우리가 보통 1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직접 타격하기 위한 능력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핵 정책을 얘기할 때 2격 그러면 1격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된 그 역량을 가지고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소위 말하는 이 SLBM, 바닷속에 있는 핵 투발 수단은 1격에서 이제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신속하게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상대가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 전략인데, 지금 북한이 최근에 보면 화성 18이라고 하는 고체 연료 기반 ICBM을 발사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핵 반격 구축, 치명적인 핵 반격 능력,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이 북한의 이런 일련의 시도들이 2격, 다시 말하면 2차 타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그동안 계속 해왔고 실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무기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에 대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이 자체 핵무장이나 혹은 나토식 핵 공유까지 해서 조금은 안정화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이상의 강력한 핵 대응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토식 핵 공유,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그 한계점도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어떤 의미일까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로서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안위를 지켜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윤 대통령도 정상회담에 앞서서 나토식 핵 공유를 뛰어넘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이건 당연한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나토식 핵 공유 그러면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나토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을 공유하는 체제를 제도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핵 기획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단계로부터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관련된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핵을 어떻게 이 핵 위협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 기획을 하고 사용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핵 공유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요 국가들의 이 전술 핵무기를 탄두를 배치해 놓고 있죠. 유럽에는요. 6개 기지죠. 그 배치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의 자산들, K-16이라든지 그런 전투기에 이
전술핵을 탑재시켜서 투발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 기획으로부터 운영까지 이 나토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하는 거. 물론 최종적인 그 핵 소유권과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나 그렇죠. 그 과정에서 관련된 국가들이 함께함으로써 사실 나토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 공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식 핵 공유는 그럼 전술핵을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과연 이렇게 핵 기획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네.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나토식이 아니라 한국식. 이렇게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토의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한데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전술핵을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더라도 예. 우리의 전략 자산이 함께하고 기획부터 훈련과 사용까지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제도로 만드는 그런 아마 조치들을 이번에 협의하고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한미 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5일이 좀 유력한 날 중 하나죠. 북한의 군 창건일 기념일이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처럼 공언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권영세 장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한미회담 전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러면 그 고강도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북한이 발표한 바로는 4월까지 발사 준비를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최근에 김정은이 직접 우주개발국에 방문을 해서 네. 이제 뭐 군정찰 위성 1호기가 이미 준비가 됐다. 실물을 뭐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공개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성은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발사를 위한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예. 계획된 기일에 발사를 하라. 조속히 발사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된 기일이 언제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4월이라고 그래봐야 내일이면 24일이니까 예, 얼마 안 일주일도 안 남았죠.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위성을 발사하려면 저 서해 위성 발사장에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과연 그 시일 내에 정찰 위성을 발사할지 여부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예. 저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정찰 위성이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또는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찰 위성에 그런 기술력이 구비되어 있겠는가. 그렇죠. 정말 김정은이 말하는 대로 그런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일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서두르는 군사정찰 위성이라는 게 매우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김정은 중심으로 업적을 과시하고 이 충성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눈도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봐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시기. 말씀하신 대로 빨치산 네. 인민혁명군 창설 기념일이 25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주간에 발사를 한다면 그 정치적인 목적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김정은이 충분히 준비가 끝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찰 위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뭐 고체 기반의 ICBM을 다시 발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12월에 우리 상공 돌아다니는 그 정찰 위성이 있었을 때 네.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많이 발전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자위대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도 하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집중해서 보는 것 같은데 정찰 위성의 수준이 아직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요.
몇 년입니까? 2012년과 2016년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다고 예.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국제사회는 그것을 인공위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을 하고 제재 조치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발사했을 때 그 낙탄이 오키나와 근처에 분리된 그 인공위성의 일부 추진체가 낙하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일본은 팩3, 다시 말하면 요격 미사일을 오키나와에 배치를 했었어요. 근데 요격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발사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오면 발사해라. 그렇죠. 사실 일본은 북한이 작년에도 화성 11을 쏘았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화성 18 고각 발사할 때도 일본 근해에 떨어지면 일본이 완전히 비상체제에 대피하고, 돌입을 합니다. 요격 체계를 가동을 하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이고 특히 일본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측면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한미회담으로 다시 넘어와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한미회담 의제 북핵 관련 얘기는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 당국자가 비핵화와 북한 인권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돼야 하는 건가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도 물론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입니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제고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한 문제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북한 정권의 유지, 1인 지배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핵미사일에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일관되게 인권 문제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병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면 정박 대북 정책 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인권 개선에 뭔가 움직임을 보인다면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북한이 인권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가 자유민주 가치를 중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우리도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인권대사 임명했죠. 최근에 북한 인권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 결의안에도 이 발의국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눈과 귀를 뜰 수 있도록 정말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또 북한이 어려우니까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군사, 정치 문제를 떠나서 지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기회에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은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가치에 의한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자유민주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비핵화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국이 이 문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이에 앞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좀 인터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 이야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중국과 다소 마찰이 빚고 있는 상황도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조건을 달긴 했지만 시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 중국 등 대외적인 다소 뭐 이걸 갈등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그런 말들을 외교부 차원에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가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동맹은 더 강화될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관계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의 내용, 팩트를 보면 저는 자유민주 가치를 추구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공약을 발표했고 예. 이런 입장을 반복해왔던 그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러시아가 민간인의 대량 학살이라든지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인도주의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탄약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러시아가 발끈하면서 이제 이 도를 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대만 문제를 힘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지 다른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 발끈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을 뭔가 대통령의 발언을 폄훼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예. 우리 대통령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을 중국과 러시아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안보 상황을 미국도 공유를 하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우리의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약에 당한다면 미국도 강력한 힘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부당한 그런 조치를 한국에 취한다면 반드시 불이익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주리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요,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강한 힘으로 압박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 그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갈 것이고 우리 정부가 기존 입장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강력하게 압박을 취하자. 이건 우리 정부를 향한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이 한 목소리로 중국과 러시아의 부당한 대응을 질책을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우리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외교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언론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 그에 앞서서 중요 의제인 안보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